이러한 저성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아주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4%에서 5% 정도 민간 소비가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2% 미만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가 가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눈을 닫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한국 경제가 어둡고 긴 터널에 빠져 있는 사이 세계 곳곳에서 금융위기가 터져나오고 있고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 역시 강력한 환율 정책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궈낸 한강의 기적.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고성장. 연 10% 이상의 성장 신화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대기업 성장과 이 서민들의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니구나.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때 기적을 창조했던 대한민국 경제. 어디에서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저성장이라는 덫에 놓인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을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출 강대국이라는 위상답게 무역은 1조 달러를 달성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고도 신용 등급이 올라간 유일한 나라. 위기 극복에 힘이 강한 대한민국은 지금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렇게 겉모습이 화려한데 우리네 살림살이는 왜 늘 팍팍하기만 한 걸까요? 지난 1년 이슈 스페셜이 진단한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은 사회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내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됩니다.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라는 거대한 재앙 역시 위협적이었고 저금리 환경은 우리가 피하기가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찮았습니다. 적자 문제로 인해서 봉기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5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를 넘어서며 대한민국을 빚 공화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출범 50여일 만에 20조 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풀어 침체된 경제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데 지표를 살펴보면 현실은 더욱 암울합니다.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0.9%, 2년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란 것이 발표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이 6개월 전보다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ECD는 2.6%를 제시했고 아시아개발은행과 IMF는 2.8%로 전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해지면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뭐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대 후반 의 성장 전망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가 아주 낮은 성장 전망 그리고 성장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 경고는 아주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을 이용한 과거와 같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맨델 교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수준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고, 니얼 퍼거슨 하버드 교수는 미국과 일본 역시 경험했던 저성장을 한국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00년도만 해도 연평균 4%에서 5% 정도 민간 소비가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2% 미만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지금 갇혀 있고, 수출도 아시다시피 계속 중국이라든지 이중진국들한테 갇혀져 있고, 일본까지도 저렇게 엔저의 경쟁력을 가져가면 사실 우리 수출도 단기간에 회복되기 보기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성장이라는 덫에 발목이 잡혀있긴 하지만 선진국과 어깨를 나누며 후진국들의 성장 모델로 불리는 우리에게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부고속도로.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으로 24,771km를 2년 반 만에 완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길을 따라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인구 110만,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울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이자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기록인 동시에 신화를 창조해온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입니다. 현재 울산은 국내 광공업 생산액 1위, 수출 규모 역시 다른 도시에 비할 수 없고, 주민들의 개인 소득 역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마을, 공장이라곤 젤리 만드는 한천 공장이 유일했던 울산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그해 1월 정부는 울산을 공업센터로 지정해 공포했고, 그 후 인구 8만 명 남짓했던 울산에 공장이 하나 둘 가동되면서 처음으로 26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됐고, 이듬해 현대 울산조선소가 차례로 준공되면서 대한민국 최대 공업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에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울산은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부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중화공업 투자 육성을 아주 국가의 국운을 그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울산에 최초로 공업센터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울산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라는 걸 감각적으로 기업인이면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울산에 현대의 왕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197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긴 지 20년도 못 돼 100배의 성장세를 보였고, 지난 2011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처음 공업단지가 설립된 지 불과 반세기 만에 수출이 40만 배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역시 이곳 울산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0개의 도크에서는 유조선과 가스수송선, 그리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 이 조선소가 바로 세계 제1의 선박기술을 탄생시킨 산실인 셈입니다. 나라는 물론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잘 사는 것이 꿈이었고 또 잘 되는 것이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퇴직 전에는 주로 인간관계가 정년을 앞둔 황규범 부장. 그는 입사둥이로 이 회사에 들어와 조선소 밥을 먹은 것이 올해로 40년입니다. 청춘을 배를 만들고 띄워 보내는 데 바쳤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호흡기가 한쪽에서는 모래벌판에 조선소 도크를 파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선체를 재단하고 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26만 톤급 초대형 선박을 완성해 바다에 띄우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는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뭐 도저히 공정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시간적으로 완료 시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격주로 해서 일요일 매주 일요일만 쉬는 날로 해놨어요. 그리고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근무일로 정해놓고 근무를 했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거기 잘 따라줬던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편승해서 갔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로자를 산업 여건으로 불렀던 압축 성장 시대. 말 그대로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근로자의 땀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개발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차관을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월남전 특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는 한편 기업들은 세계를 누비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철광석과 무연탄, 쌀과 오징어를 수출하다 서서히 옷과 가발, 신발 등의 경공업 수출도 본격화됐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정부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방안에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정부는 특별 조치를 발표해 당시 부채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대기업들을 구제하기에 이릅니다. 요즘 같은 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정책의 후원을 등에 업은 대기업들은 당시 유망했던 전자제품에서 의류는 물론 선박과 자동차,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업까지 대부분의 산업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재벌.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재벌의 사전적 의미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총수가 있고 그 총수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 집단은 압축 성장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경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출 시장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또는 경공업 위주의 진출을 했다면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정부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 어쩌면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을 해보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위주냐 중소기업 위주냐라기보다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경제 발전을 시킨 것 자체가 제가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그 특정 기업들에게 지원을 몰아주고 정부가 원하는 또 투자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벌 기업을 키우고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 구조가 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30년 이상 지속된 고도 성장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민주화 물결이 거셌던 87년 이후
서민들의 생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였던 7.5%를 넘어서 10%를 달성했고, 실업률은 2%대로 떨어져 일자리도 넉넉했습니다. 일자리가 안정되니 자연 국내 저축률도 36.1%에 육박해서 2%대에 머무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여유로웠던 만큼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갔다는 모양입니다. 견고할 것만 같았던 한국 경제가 국가 부도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는 600억 달러를 지원했고 30대 재벌 기업 가운데 14곳이 파산하기에 이릅니다. IMF 총재는 한국 경제 모델의 수명론을 제기하며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신자유주의 체제는 승자 독식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위기를 탈출한 대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튼실해졌고 과감한 해외 투자와 제품 개발로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현대는 도요타와 삼성은 애플, LG는 파나소닉과 경쟁하며 국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고 국민 소득은 2배나 늘어났다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 경제가 성장기였을 때는 가계나 기업의 소득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를 거쳐치면서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기업의 소득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총 생산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4분의 3을 넘어섰고 GDP의 20% 이상을 삼성이라는 하나의 거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몸집은 더욱 커졌습니다. 화학과 가전제품이 본업이었던 한 대기업 그룹은 생활건강제품에서 식음료는 물론 통신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유통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재계서열 5번째 이름을 올려놓은 이 기업 역시 최근 건드리는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사업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업의 백화점과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들이 운영하는 홈쇼핑으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같은 이름의 슈퍼마켓은 골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계열사 신용카드나 멤버스 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도 듬뿍 받게 되겠죠.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고 또 간단한 생필품과 빵, 커피를 살 때도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의 계열사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종로에서 커피숍을 하는 김민균 씨. 요즘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가게인데요. 물론 그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도 끼어 있습니다. 옷가게나 음식점을 하는 이웃들 역시 민균 씨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 상권은 아무래도 회사원들의 이동이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오시겠지만 새로 여기에 일 때문에 오셨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메이저를 찾아가기 마련이겠죠. 패스트푸드점은 줄 서 있는데 일반 식당들은 좀 한가하고 이런 패턴이고 그다음에 저녁에 술을 드실 때도 적게 드시고 시간을 많이 끌고 기분만 드시고 바로 자리에 일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골목 상권까지 접수했고 강력한 마케팅과 서비스에 밀려난 영세 상인들은
그들을 피해 살 길을 찾아보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들 걱정하고 있는 불황, 결국 내수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 불황은 누구의 불황인가? 이건 기업의 불황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불황은 이 기업이 성장하고 그 현금 보유고도 높아지고 그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구가하고 있는 여러 형편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너서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불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 광고들을 제작한 회사는 설립 6년 만에 국내 매출 3,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업계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기업의 성공은 이미 보장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현대 기아차가 광고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오너와 그 자녀들입니다. 이 광고사를 설립할 때 30억 원을 투자한 세 사람은 지금까지 배당으로만 33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이 광고사 역시 재작년 국내 매출액 7,200억 원 가운데 계열사 비중은 절반에 이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금융권에서도 관행이 됐습니다. 은행을 찾는 고객에게 수익률에 상관없이 계열사 펀드부터 추천해주고 역시 계열사 직원들의 퇴직연금 90%를 고스란히 맡아옵니다. 지난 5월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으로 시작된 남양유업 사태. 회사 대표가 나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관행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분노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물량을 떠넘기는 횡포의 욕설까지. 국민들의 감정은 들끓었고 반감은 불매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 대리점 협의회는 남양유업과의 협상 파기를 전격 선언하며 삭발을 비롯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남양유업은 뭐 재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뭐 대기업인데 이 일반 군소 재벌들도 그 거대 재벌의 그 흉내를 내 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그 제품을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서 결국 그 부담을 이제 그 영세 하나하나의 영세 점포 그 자영업자들이 지게 하는 자기네들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 하는 그런 데만 투자한다든가 또는 그 돈을 중소기업이랑 같이 벌지 않고 하청 단가는 좀 후려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선 기술만 빼가고 이런 탐욕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그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무언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만나게 됐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도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재벌이 경제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는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최고의 인재들은 다 재벌기업 가려고 하고 뽑아가고 워낙 격차가 크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내 하청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이면은 월급 반 받고
재벌 기업의 사원이 되면 월급 2배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다 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적 자원도 사실은 좋은 자원은 독점하는 편이고 그것을 위해서 슈거라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스펙 쌓고 뭐 어학연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서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조건으로 회사채 발행하고 가장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돈 마음대로 갖다 쓰고 할 수 있으니까.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경제 구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직접 재벌을 건드리지 않았지만은 토지공 개념을 도입한다 해가지고 재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상당히 압력을 행사해서 일부 처분했어요. 그래서 일부 재벌 총수 중에는 노태우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김종인 씨를 그래서 싫어하는 재벌 총수들이 좀 있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첫 해에 시민사회 요구에 의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비자금을 숨기는 게 조금은 불편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 역시 독점 자본의 횡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1830년 존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시장 90%를 차지하고 석유 운송 수단인 철도까지 독점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가 록펠러의 수중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스탠더드 오일사를 5개의 회사로 분리 해체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에서 그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을 해체했던 그런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던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거기도 공화당 대통령. 이걸 의미하는 바는 당시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공동체가 위험했거든요. 특히 양극화 문제로.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테오도르 루즈벨트도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다. 각과 을을 편갈라서 어느 한쪽을 과도하게 옥죄거나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나 협동조합이 우리 경제민주화도 속도 저절론이라고 하면서 갑과 을의 공생을 외치던 여당이나 을을 보호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은 첨예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 독식 구조가 강해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이제 이 경제적 자원들을 한쪽에 몰아준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몰아주게 되면 사실은 그 자원들이 가서 먹고 살 수 있던 중소기업, 뭐 골목 상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가게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제품이나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실 또 줄어들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불평등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이제 성장의 동력까지 갉아먹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한국 경제가 이 장기 침체 또 저성장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사실. 3,000여 개의 대기업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에서 300여만 개의 중소기업이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걸까요? 경제학은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부르고요. 생태학은 이콜로지라고 부르는데 둘 다 이코라는 어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돌아가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사자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전체 생태계를 다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꾸로 생태계가 보여주는 결과들은 뭐냐면 이 사자는
자기보다 100배나 되는 숲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급속한 성장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혼자 몸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경제. 그러한 생태계에서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 경제는 과학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Creative economy is putting those ideas into products. 서로 융합하고 서로 새로운 찬스를 보고 창조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창업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시장이 공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창조 경제는 쉽게 넘어가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혁신이 쉬워지는 정도.